1992년 12월 겨울, 중국 청두시 쌍유구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는 매일 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하시는 거 몰라?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저렇게 딸을 낳아? 나 참. 에이. 아버지 예린탕은 속이 상한 듯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내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들 낳는 것이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화를 낸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냉담해했고, 두 사람은 대화가 줄어들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중국 오지인 티베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아내는 아내대로 농장일과 농사를 지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육아도 오로지 혼자 맡아서 해야 했던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루 종일 마작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교는 집에서 학교에 등교하려면 산길 3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불평 한번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작에 미쳐 딸 예교가 등교를 하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고 본인의 인생만을 즐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교는 마작에 미친 어머니가 한번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자 할머니와 단둘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에는 어김없이 마작방에서 날을 새고 돌아왔던 터라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생활비 부탁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 쌀도 떨어졌고 반찬 살 돈도 떨어졌어요. 어제부터 할머니하고 식사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 짜증나게 진짜. 너 혜미가 이렇게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분 찝찝하게 들어오는데 꼭 이럴 때 그런 말을 해야겠니? 아이, 재수없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게 커가면서 니 커가면서 저러냐. 뭐 이러니 내 팔자가 필 리가 있나?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할머니하고 알아서 먹을게요. 그런 걸 하는 애가 혜미한테 그따위로 말하니? 비켜! 피곤하니까. 예교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지만 학교에서 성적만큼은 다른 학생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가난하기로 소문이 나자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면 예교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예교는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해 15살이 되던 예교는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음식점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15살짜리 어린아이가 음식을 나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녀에게 장난을 거는 남자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에이! 내 이거 봐! 예교는 손님에게 다가와 부르셨어요? 손님은 테이블 위에 지폐돈을 던지며 내가 가서 담배 좀 사봐. 손님이 밥 먹다 나갈 수는 없잖니? 아이고 참,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고 그래. 아가, 그냥 놔두길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돈은 제가 가져도 되나요? 에? 이거 참, 그놈 참 당돌하네. 그래. 예교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빚쟁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작방에서 매일 돈을 잃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고 사채돈까지 얻었으면서 돈을 갚지 않자 사채업자들은 예교의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교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자 오래전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이 예교를 보자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서며 아유, 신발. 나는 너 기다리다가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혼연일치가 되는 줄 알았구만. 일 끝났으면 빨리빨리 올 것이지. 뭐든 하고 이제 오냐? 속 터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형님, 야! 혼연일체지 말입니다. 아야! 나 오늘 알바비 얼마나 받았어? 저 돈 없어요. 나 뒤져서 다음엔 이런다 하드식이다. 만수가 뒤져봐. 제가 말입니까? 뭘 마 빨리 뒤지라고. 아, 그래도 여자 몸인데 제가 어떻게 뒤지지 말입니까? 그때 준식은 예교의 복부를 가격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챙겨 어머니의 누름빛 이자는 이것으로 계산한다며 달아났습니다. 예교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집에 들어가는 게 고통이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교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그 또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길거리를 떠도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예교는 남자친구와 상의한 후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 먼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규야, 친구들하고 시내는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가볼래? 노래방? 예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노래방을 친구들과 함께 가보고 싶었으나 돈도 없고 창피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설마 돈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 돈 있어. 노래방이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해보고 싶기는 한데. 남자친구는 예교와 함께 시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예교는 노래방 입구를 들어서자 웅장한 음악 소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와, 멋있다. 그때 남자친구가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자친구의 선배라 불리는 조죽폭력배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광천이 왔는가? 거기는 누구야? 여자친구? 애인? 아니지 말입니다. 그냥 친구지 말입니다 형님. 예교는 노래방에 들어가자 마치 안개 속 같은 방한 담배 연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이, 광천이. 여자친구가 연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보네. 여자친구 데리고 잠깐 이리 와봐.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 야, 선배 말이 말 같지 않다 이거지? 여자친구도 이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늘에 푹 떠있는 느낌 한번 느껴봐야 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형님. 형님. 예교는 조죽폭력배들이 강제로 피우게 한 담배를 피운 뒤 환각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예교는 환각 증세를 잊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한 번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너 돈 있어? 돈요? 야, 가라. 어? 가. 돈도 없으면서 가라고.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너 그러면 아저씨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뭔데요? 그 아저씨가 말하는 곳에 가서 누가 주는 물건만 찾아오면 되는데 어때?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시켜주세요. 설마 무겁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야. 아주 가벼워. 예교는 환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조폭들의 심부름을 해주며 돈을 벌어 담배를 사고 있었는데 그녀는 심부름하고 있는 물건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심부름하고 있던 물건에 들어있던 것은 약물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횟수가 늘어나자 그들은 돈 대신 약물을 지급해주며 앞으로는 약물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기심이 생겨 약물에 손대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9살에 보스의 인정을 받아 약물 유통 서열 2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녀는 암흑세계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에 걸린 적이 없고 완벽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여성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는 암흑세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문은 북경과 길림성, 하얼빈, 천징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마냥 기분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많은 만큼 노출도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의심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황제나이트에서 소개받고 전화드렸습니다. 황제였어요? 거기, 황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나? 왕찡이한테 소개받으셨어요? 그, 왕찡이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뭘요? 황제 나이트클럽에는 왕찡리라는 지변이 없는데 어떡하죠? 예교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매번 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겁에 질렸습니다. 중국에서 마약사범은 묻지도 않고 사형시켜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적이며 항상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목에게 무서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두목은 만약 조직을 배반하고 나가게 되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모든 것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고통에 약물에 쪄들어 살고 있던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오던 그녀는 이게 뭐야? 거울에 비친
해골같이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예교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몸무게는 40kg밖에 나가지 않았고 얼굴은 광대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동안 이렇게 몸뚱아리가 썩어 들어간 거야?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여기에서 끝내야 해. 예교는 기회가 있으면 도망칠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도주는 그녀의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회가 있으면 도주하려는 것처럼 조직두목은 예교가 약물에 쓰러져 있을 때 덮칠 기회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목은 예교를 서열 2위로 올려놓으면서부터 자기 여자로 만들 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예교를 자신 집으로 불러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예교는 두목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 약을 먹인 후 강제로 관계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핸드백에 미리 사둔 권총을 넣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목은 예규야, 자, 술 한잔 해. 저 몸이 안 좋았어요. 술은 좀 그래요. 아, 그래. 이제 그럼 두목은 거실 서랍에서 약물을 꺼내며 자, 그러면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 전국에 한번 가야지. 예교는 소파에 쓰러지는 척하며 두목은 예교가 쓰러지자 그녀 위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때 예교는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 두목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예규야, 예규야, 우리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로 풀면 안 될까? 그거 진짜로 쏠 것은 아니잖아. 닥쳐 이 자식아. 지금 당장 너를 쏴 죽여도 안이 풀리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 한번 잘못 따라왔다가 어쩌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 됐는지 모르겠다. 예규야, 예구야. 닥치라고 이 자식아. 쏴 죽여버리기 전에 내 놈한테 잡혀서 잤다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 집에도 못 가고 몇 년을 잡혀서 너같이 짐승 같은 놈에게 잡혀 살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2012년 2월 15일) 하얼빈 경찰은 마약 밀매범 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의 배낭 가방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되었는데 조그만 약봉지 크기로 170개, 92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취조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래도 안 볼 거야? 나는 정말 몰라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날짜하고 장소를 정해서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들하고 거래 내용 주고받은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핸드폰을 매번 바꾸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5469번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0698번으로 했기도. 자꾸 바뀌는데 전화번호만 수십 개라고요. 이거 말로는 안 되겠네. 정모 씨는 경찰에 취조해 정말이에요. 친정에서 온다는 것 말고는 몰라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게 다라고요. 경찰은 약물 판매원들을 검거한 후 공통점이 물건이 칭다오에서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유통 총책이 예교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칭다오 공장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3월 5일 경찰은
약물 제조 공장을 습격하고 현장에서 제작하고 있던 일당과 예교를 검거했습니다. 예교는 약물 밀매 및 제조 혐의로 구금되었고 2012년 4월 12일 칭다오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